네가 저지른 더러운 불륜의 증거가 임신이야? 두고 보라고 네 더러운 자식을 내가 어떻게 대하는지. 불륜이라 믿었던 아내, 그리고 남의 자식이라 생각했던 아들. 소방관 강태수는 그 비뚤어진 확신 때문에 제 가정을 제 손으로 직접 불태웠습니다. 10년간의 노골적인 차별과 폭언, 그리고 폭우가 쏟아지던 날의 끔찍한 선택. 하지만 그 모든 것이 거짓말 위에 세워진 지옥이었다면 어떨까요? 영웅 소방관의 가장 추악하고 슬픈 뒷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경기도의 한 소방서, 출동을 알리는 사이렌 소리가 찢어질 듯 울려 퍼집니다. 강태수는 누구보다 빠르게 방화복을 챙겨 입고 거대한 소방차에 몸을 싣습니다. 오늘 현장은 노후화된 상가 건물의 대형 화재입니다. 검은 연기가 하늘을 뒤덮고 구경꾼들의 비명과 소방호스에서 뿜어져 나오는 물줄기가 뒤섞인 아수라장입니다. 강 반장님, 3층에 아이가 고립되어 있답니다. 동료의 외침에 태수의 눈빛이 번뜩입니다. 산소 마스크를 고쳐 쓴 그는 망설임 없이 불길의 아가리 속으로 뛰어듭니다. 시야는 암흑에 가깝고 유독가스는 방화복의 틈새를 노리며 달려듭니다. 하지만 태수의 발걸음은 거침이 없습니다. 무너진 천장 잔해를 치우고 뜨겁게 달궈진 문고리를 맨손으로 돌려 마침내 구석에서 떨고 있는 아이를 찾아냅니다. 태수는 자신의 겉옷을 벗어 아이를 감싸 안았습니다. 자신의 폐가 타들어가는 고통 속에서도 아이에게는 다정한 목소리를 건넵니다. 아이를 품에 안고 화염을 뚫고 나온 태수의 모습에 현장에 있던 시민들은 일제히 환호성을 지릅니다. 매스컴은 그를 불사조라 부르고 인터넷 게시판에는 그를 향한 찬사가 도배됩니다. 그는 타인의 생명을 구하는 일에 목숨을 거는 명실상부한 이 시대의 영웅이었습니다. 하지만 자정이 넘어 퇴근하는 그의 발걸음은 무겁고 차갑습니다. 영웅의 칭송이 가득한 소방서 문을 나서는 순간 그의 마음속엔 화마보다 더 뜨겁고 지독한 의심이라는 불길이 타오르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도어락이 해제되는 소리와 함께 태수가 집 안으로 들어섭니다. 집안은 온기가 가득했지만 태수의 표정은 현장의 연기보다 더 어둡게 굳어 있습니다. 아빠! 이제 막 10살이 된 큰아들 하준이가 거실에서 달려 나옵니다. 아이는 아빠의 방화복 냄새, 그 매캐한 연기 냄새마저도 존경하는 아빠의 징표라며 좋아하던 아이였습니다. 하지만 태수는 자신에게 안기려던 하준을 스치듯 지나쳐 소파로 향합니다. 아이의 작은 손은 허공에서 갈 길을 잃고 멈춰섭니다. 태수 씨, 고생했어요. 불이 크게 났다더니 다친 데는 없고요. 아내 유진이 걱정스러운 얼굴로 다가와 그의 겉옷을 받으려 하지만 태수는 거칠게 옷을 소파에 던집니다. 유진의 손이 움찔하며 뒤로 물러납니다. 아빠, 나 오늘 학교에서 100점 맞았어요. 하준이 다시 용기를 내어 시험지를 내밀어 봅니다. 하지만 태수의 시선은 TV 뉴스에 고정되어 있습니다. 시끄러워. 가서 잠이나 자. 태수의 목소리는 낮고 위압적입니다. 하준의 어깨가 눈에 띄게 움츠러듭니다. 그때 안방에서 자다 깬 7살 민준이가 눈을 비비며 나옵니다. 아빠, 민준이 웅얼거리며 다가오자 태수의 표정이 180도 바뀝니다. 그는 무릎을 굽히고 앉아 민준을 번쩍 들어 올립니다. 아이고, 우리 민준이 깼어? 아빠가 우리 강아지 보고 싶어서 얼른 뛰어왔지. 허허. 녀석, 아빠 품이 그렇게 좋아? 태수는 민준의 통통한 볼에 자신의 거친 수염을 비비며 호탕하게 웃습니다. 그 웃음소리는 거실을 가득 채우지만 하준에게는 그 소리가
세상에서 가장 날카로운 칼날이 되어 가슴을 후벼 파는 것만 같습니다. 하주는 멀리서 그 광경을 바라보며 시험지를 등 뒤로 숨깁니다. 100점이라는 숫자가 무색하게, 아이의 마음은 이미 0점이 되어 바닥으로 추락하고 있었습니다. 태수가 이토록 큰아들 하준을 외면하는 데에는 지독한 이유가 있습니다. 11년 전 태수는 화려하고 쾌활한 유진에게 첫눈에 반해 결혼했습니다. 유진은 결혼 전 소위 말하는 나이트클럽의 여왕이라 불릴 만큼 노는 것을 좋아했지만 태수는 그녀의 과거를 사랑으로 덮어줄 수 있다고 자신했습니다. 하지만 의심은 아주 사소한 순간에 태동했습니다. 결혼 초 태수가 현장에서 허리를 다쳐 예고 없이 일찍 퇴근했던 날이었습니다. 집에는 유진이 없었습니다. 연락도 되지 않은 채 새벽녘에 돌아온 유진에게서는 진한 담배 연기와 술 냄새가 났습니다. 태수 씨, 그냥 친구들이랑 스트레스 좀 풀러. 유진의 변명은 태수의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입고 있던 짧은 치마와 화려한 화장은 태수의 가슴에 지워지지 않는 낙인을 찍었습니다. 하필이면 그 일이 있은 지 얼마 되지 않아 유진은 임신을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하주는 산모가 무리를 했다는 이유로 예정일보다 한 달이나 일찍 태어났습니다. 조산이라니, 정말 내 아이가 맞긴 한 건가? 태수의 머릿속에 독한 의문이 피어올랐습니다. 병원에서 우연히 마주친 유진의 과거 지인이라는 의사가 동료에게 던진 실없는 농담, 어제 만난 그 여자 진짜 화끈하더라는 태수의 확신을 굳히는 결정타가 되었습니다. 태수는 그 여자가 유진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하준이 자랄수록 태수는 아이의 얼굴에서 유진의 과거 남자들을 찾아내려 애썼습니다. 아이가 웃으면 저건 그 의사를 닮았나? 아이가 울면 저건 그때 그 클럽 남자랑 비슷한 애라며 스스로를 고문했습니다. 의심은 시간이 갈수록 병이 되었습니다. 시어머니의 말 한마디는 그 병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태수야, 첫째 쟤는 누굴 닮아 저리 허여멀건하니? 우리 집안에 저런 상은 없는데 말이다. 둘째 민준이가 딱 내 판박이지. 시어머니의 무심한 한마디에 태수는 결심했습니다. 내 자식이 아닌 놈을 내 피 같은 돈으로 키울 수는 없다고. 태수는 기회를 엿보다가 하준이 거실에서 장난감을 가지고 놀던 날을 포착했습니다. 그는 하준의 머리카락 한 올을 신중하게 뽑았습니다. 아이는 잠시 아픈 듯 머리를 만졌지만 태수는 그 머리카락을 소중한 증거물인 양 비닐봉투에 담았습니다. 자신의 가정을 파괴할지도 모를 그 행위가 태수에게는 오히려 진실을 찾는 정의처럼 느껴졌습니다. 며칠 후 소방서로 흰 봉투 하나가 배달되었습니다. 태수는 아무도 없는 휴게실에 들어가 문을 잠갔습니다. 봉투를 뜯는 그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검사 결과 강태수와 강하준 사이에는 친생자 관계가 성립하지 않은 불일치. 종이 위에 차가운 글자들은 태수의 가슴에 대못을 박았습니다. 역시 내 예상이 맞았어. 태수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10년이라는 세월 동안 아빠라고 부르며 자신을 따랐던 아이가 사실은 남의 자식이었다는 확정된 사실 앞에 태수는 짐승 같은 신음소리를 냈습니다. 배신감은 곧장 분노로 변했습니다. 소방관으로서 수많은 목숨을 구했던 보람도,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일궈온 행복도 모두 아내 유진이 짜놓은 정교한 사기극처럼 느껴졌습니다. 태수는 그날 밤 소방서 옥상에서 하늘을 향해 소리 없는 절규를 내뱉었습니다. 나를 속였어! 감히 나를! 이제 그에게 하주는 구해야 할 생명도 사랑해야 할 아들도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인생을 송두리째 더럽힌 오점이자 불륜의 증거물일 뿐이었습니다.
아빠, 저 이번 주말에 운동회인데 아빠 오실 수 있어요? 저녁 식사 자리에서 하준이 아주 작은 목소리로 묻습니다. 친자 확인 결과를 확인한 이후 태수는 아이의 목소리조차 듣기 역겨웠습니다. 그는 젓가락질을 멈추지도 않은 채 차갑게 대꾸합니다. 바빠. 민준이 유치원 행사는 가야 하니까 너는 엄마랑 가든지 말든지 해. 하지만 아빠, 저 저번에 달리기 1등 했어. 아빠한테 보여주고 싶었는데 1등?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인데? 내가 뭘 하든 관심 없으니까 조용히 밥이나 먹어. 옆에서 지켜보던 유진이 참다 못해 숟가락을 놓습니다. 태수 씨, 애한테 말이 너무 심하잖아요. 하준이가 당신한테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그래요? 태수는 유진을 쏘아보며 비릿한 미소를 짓습니다. 내가 제일 잘 알겠지. 저 애가 나한테 뭘 잘못했는지. 아니, 내가 나한테 무슨 짓을 했는지. 그게 무슨 소리예요? 예전 일로 아직도 그러는 거예요? 전 정말 맹세코. 맹세 같은 소리 집어치워. 역겨우니까. 태수는 식탁을 박차고 일어납니다. 거실에는 무거운 침묵과 하준의 소리 없는 눈물만이 뚝뚝 떨어집니다. 하준이는 알고 있었습니다. 아빠가 자신을 싫어한다는 것을. 하지만 왜 싫어하는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그저 자신이 부족해서, 자신이 착하지 않아서 아빠가 화가 난 것이라 믿으며 하준이는 매일 밤 잠들기 전 기도했습니다. 하늘님, 제발 아빠가 저를 한 번만 안아주게 해주세요. 제가 더 공부도 잘하고 심부름도 잘할게요. 하지만 아이의 순수한 기도는 태수의 굳게 닫힌 마음의 문을 열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태수는 아내 유진을 더 철저히 감시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미 불일치라는 결과지를 손에 쥔 이상 유진이 하는 모든 말은 거짓말이었고 하준의 모든 존재는 가짜였습니다. 영웅이라 불리는 소방관 강태수의 집안에서는 이미 거대한 불길보다 더 무서운 증오가 소리 없이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하준이 아빠를 위해 정성껏 그린 소방차 그림은 거실 구석 쓰레기통 옆에서 짓밟힌 채 뒹굴고 있었습니다. 그 그림 속 소방관 아빠는 환하게 웃고 있었지만 현실의 아빠는 아이를 벼랑 끝으로 몰아넣고 있었습니다. 비극은 이제 막 서막을 올렸을 뿐이었습니다. 일요일 아침, 태수는 평소보다 일찍 채비를 서둘렀습니다. 쉬는 날이면 그는 늘 민준을 데리고 동네 대중목욕탕에 가곤 했습니다. 옷장에서 갈아입을 옷을 챙기던 태수의 뒤로 하준이 조심스럽게 다가와 서 있었습니다. 아이는 이미 목욕 바구니를 양손으로 꼭 쥔 채 아빠의 눈치를 살피고 있었습니다. 아빠, 저도 다 준비했어요. 하준의 목소리는 모기 소리만큼 작았습니다. 태수는 하준의 발끝부터 머리끝까지 차가운 시선으로 훑어내렸습니다. 친자 확인 결과지를 본 이후로 태수에게 하준의 몸짓 하나하나가 가증스럽게 느껴졌습니다. 너는 엄마랑 집에서 씻어. 민준이만 데려갈 거니까. 하지만 아빠, 저번에도 민준이만 데려가셨잖아요. 저 혼자서도 잘 씻을 수 있어요. 그냥 아빠 옆에만 있을게요. 하준의 간절한 부탁에도 태수의 마음은 요지부동이었습니다. 오히려 태수는 하준이 들고 있던 목욕 바구니를 툭 쳐서 바닥에 떨어뜨렸습니다. 바닥으로 굴러떨어진 비누 케이스와 칫솔을 보며 하준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말귀를 못 알아듣는 거야. 아니면 고집을 피우는 거야. 내 눈앞에서 사라지라고 했을 텐데. 태수는 울먹이는 하준을 뒤로 한 채 민준의 손을 덥석 잡고 현관을 나섰습니다. 목욕탕 안에서 태수는 민준에게 세상 누구보다 다정한 아빠였습니다. 민준의 작은 등을 정성스럽게 밀어주고 머리에 거품을 내어 장난을 치며 호탕하게 웃었습니다. 따뜻한 탕 안에서
아들과 나누는 대화는 태수에게 유일한 안식처였습니다. 하지만 같은 시각 하주는 욕실 바닥에 쪼그려 앉아 차가운 물줄기를 맞으며 홀로 몸을 닦아야 했습니다. 아빠가 민준의 등은 정성껏 밀어주었을 그 손길을 상상하며 하주는 제 손이 닿지 않는 등 뒤를 수건으로 문지르려 애썼습니다.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얼굴이 아빠를 닮지 않아서 아빠가 화가 난 것일까? 하주는 젖은 얼굴을 닦으며 끊임없이 자문했습니다. 그날 저녁 태수의 시어머니까지 합세한 가족 외식이 결정되었습니다. 장소는 시어머니가 좋아하는 인근 해물 요리 전문점이었습니다. 식당에 들어서자마자 태수는 주저없이 이 집의 대표 메뉴인 대형 꽃게탕과 꽃게찜을 주문했습니다. 유진의 안색이 순식간에 창백해졌습니다. 태수 씨, 하준이 꽃게 알레르기 있는 거 알잖아요. 작년에도 이거 먹고 응급실 갈 뻔했었는데. 유진의 만류에도 태수는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곁에 있던 시어머니가 혀를 차며 거들었습니다. 얘도 참 유난스럽기는. 애들이 편식하는 건 다 엄마가 오냐오냐 해서 그런 거야. 조금씩 먹다 보면 면역이 생기는 법이지. 하준이 쟤는 누굴 닮아 저리 유별나니? 붉게 끓어오르는 꽃게탕이 식탁 중앙에 놓였습니다. 매콤하고 구수한 냄새가 진동했지만 하준에게 그것은 독액이나 다름없었습니다. 태수는 보란듯이 큼직한 꽃게 살을 발라 민준의 밥 위에 얹어주었습니다. 자, 우리 민준이 많이 먹어라. 이거 먹어야 아빠처럼 튼튼한 소방관 되지. 고맙습니다, 아빠. 형아는 왜 안 먹어? 민준의 질문에 태수는 하준을 힐끗 보더니 차갑게 뱉었습니다. 배가 불렀나 보지. 먹기 싫으면 관둬. 맨밥만 먹든지. 하준은 숟가락을 든 채 덜덜 떨고 있었습니다. 유진이 하준을 위해 따로 어린이 볶음밥을 시키려 하자 태수는 유진의 손목을 강하게 낚아챘습니다. 돈 낭비하지 마. 애 버릇 나빠져. 주는 대로 먹든가 아니면 굶어. 결국 하준은 식사 내내 매운 연기만 들이마시며 맹물에 맨밥만 꾸역꾸역 밀어 넣었습니다. 목구멍이 메어와 밥알이 모래알처럼 까칠했지만 아빠의 서슬퍼런 눈빛 아래서 하준은 울음을 참아야 했습니다. 식사가 끝나갈 무렵 하준의 목 주위에 붉은 반점이 하나둘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아이가 가려움에 몸을 비틀자 태수는 눈을 부라렸습니다. 정신 사나우니까 가만히 있어. 어디서 못된 버릇만 배워가지고. 태수는 아이가 겪는 신체적 고통보다 그 아이가 자신의 핏줄이 아니라는 사실에서 오는 정신적 불쾌감이 더 컸습니다. 그는 아들이 고통받는 모습조차 연극처럼 느껴졌습니다. 며칠 뒤 집안에 한바탕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태수가 민준에게 사준 고가의 한정판 로봇 장난감이 사라진 것입니다. 민준은 거실 바닥에 주저앉아 엉엉 울고 있었고 퇴근하고 돌아온 태수는 그 장면을 목격하자마자 하준이 방으로 들이닥쳤습니다. 강하준, 너지? 내가 동생 거 뺏어갔지? 숙제를 하고 있던 하준은 깜짝 놀라 펜을 떨어뜨렸습니다. 아니에요, 아빠. 저 진짜 안 만졌어요. 오늘 하루 종일 방에만 있었는걸요. 거짓말 마. 민준이가 아까 내가 거실에 나오는 거 봤다는데 어디다 숨겼어? 내놔. 태수는 하준의 책상을 뒤엎고 가방을 탈탈 털었습니다. 하준이 아끼던 스케치북과 연필들이 바닥으로 흩어졌습니다. 태수의 폭력적인 기세에 겁을 먹은 하준은 구석으로 몸을 피하며 울부짖었습니다. 정말 아니에요. 아빠, 제발 믿어주세요. 믿어? 내가 너를 어떻게 믿어? 너 같은 놈은 씨부터가 달라서 도둑질도 서슴지 않는구나. 태수는 손에 잡히는 대로 하준의 등을 내리쳤습니다. 소방관의 단단한 손바닥이 아이의 여린 살에 닿을 때마다 둔탁한 소리가
방안을 울렸습니다. 유진이 달려와 태수를 말렸지만 분노에 눈이 먼 태수는 유진까지 밀쳐냈습니다. 결국 장난감은 찾지 못한 채 하준만 온몸에 멍이 든 채 밤을 지새웠습니다. 하지만 다음 날 오후 이웃집 아주머니가 초콜릿 한 상자를 들고 찾아와 사과를 하며 진실이 밝혀졌습니다. 아유, 유진 씨 미안해서 어쩌나. 우리 애가 어제 민준이랑 놀다가 그 로봇이 너무 갖고 싶어서 몰래 가방에 넣어왔더라고요. 내가 나중에 보고 깜짝 놀라서 가지고 왔어. 하준이가 고생했을 텐데 정말 미안해요. 유진은 아주머니를 배웅하고 거실에 망연자실하게 서 있었습니다. 저녁에 돌아온 태수에게 이 사실을 알렸지만 태수의 반응은 냉담하기 그지없었습니다. 아니면 다행인 거지. 뭘 그렇게 유난을 떨어? 다 교육 차원에서 그럴 수도 있는 거 아냐? 교육이라고요? 애를 짐승처럼 때려놓고 그게 교육이에요? 하준이 등 좀 보세요. 시퍼렇게 멍이 들었다고요. 흥, 그까짓 멍 금방 빠져. 그리고 평소 행실이 똑바르지 않으니 의심받는 거 아냐? 자꾸 시끄럽게 굴면 당신까지 쫓아낼 줄 알아. 태수는 사과 한마디 없이 방으로 들어가 문을 잠가버렸습니다. 문 밖에서 흐느끼는 하준의 울음소리가 들려왔지만 태수는 귀에 이어폰을 꽂고 볼륨을 높였습니다. 태수의 의심은 이제 광기로 치닫고 있었습니다. 그는 하준에 대한 차별을 정당화하기 위해 유진의 불륜을 증명할 확실한 증거를 원했습니다. 그는 거액을 들여 흥신소에 유진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해달라고 의뢰했습니다. 과거 남자관계부터 지금 만나는 사람까지 단 한 명도 빼먹지 말고 보고해. 또한 태수는 자신의 직업적 기술을 교묘하게 이용했습니다. 화재 감지기 점검을 핑계로 집안 곳곳에 초소형 카메라를 설치했습니다. 거실, 주방, 심지어 안방까지. 그는 소방서 당직실에서도 스마트폰으로 집안 내부를 들여다보았습니다. 화면 속 유진은 하준을 끌어안고 울고 있거나 정성껏 아이의 밥상을 차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태수의 비뚤어진 시선에는 그 모든 것이 연기로 보였습니다. 내가 없을 때 누구랑 통화하는지, 누구를 불러들이는지 다 지켜보고 말 테다. 그러던 어느 날 태수는 화면 속에서 유진이 낯선 남자와 전화하며 밝게 웃는 모습을 포착했습니다. 유진은 오랜만에 연락이 닿은 대학 시절 남자 후배와 평범한 안부를 묻고 있었지만 태수의 눈에는 그것이 은밀한 미래 약속처럼 보였습니다. 드디어 꼬리가 잡혔군. 태수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그의 눈엔 이제 가족이라는 울타리는 사라지고 오직 사냥감을 노리는 사냥꾼의 살기만이 감돌았습니다. 아빠의 노골적인 증오 속에서 하준의 세계는 산산조각이 나고 있었습니다. 학교에서도 하준은 눈에 띄게 말수가 줄어들었습니다. 친구들이 소방관 아빠에 대해 물을 때마다 하준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이의 일기장에는 차마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한 슬픔이 가득 찼습니다. 2026년 2월 10일, 비가 온다. 아빠는 오늘도 민준이만 데리고 나갔다. 나는 아빠가 불 속에서 사람을 구하는 동영상을 100번도 넘게 봤다. 아빠는 저렇게 멋진 사람인데 왜 나한테만 무서울까? 내가 정말 아빠, 아들이 아니라서 그런 걸까? 엄마는 맞다고 하는데 아빠는 아니라고 한다. 내가 없으면 엄마랑 아빠랑 민준이랑 더 행복해질까? 하준은 아빠의 사랑을 받기 위해 필사적이었습니다. 아빠가 좋아하는 운동선수의 기록을 외우기도 하고 아빠가 좋아하는 노래를 연습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태수와 눈이 마주칠 때마다 돌아오는 것은 차가운 멸시뿐이었습니다. 어느 날 밤 하준은 자는 척하다가 안방에서 새어나오는 부모님의 싸움 소리를 들었습니다. 진짜 검사 결과라도 보여줘야 믿겠어. 쟤는 내 자식이 아니야.
내 집에서 당장 데리고 나가라고. 태수의 포효에 유진의 울음소리가 뒤섞였습니다. 하주는 이불을 머리 끝까지 뒤집어 썼습니다. 친자 검사가 무엇인지 정확히는 몰랐지만 아빠가 확신하는 그 무언가가 자신과 아빠 사이를 가로막고 있다는 사실은 명확히 깨달았습니다. 하주는 어둠 속에서 자신의 손등을 세게 꼬집어 보았습니다. 아빠, 나 아파요. 나도 아빠랑 똑같이 아픔을 느끼는데. 나 정말 아빠 아들 맞는데. 태수의 의심이라는 괴물은 이제 하준의 존재 자체를 집어삼키려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괴물이 입을 벌린 순간 누구도 예상치 못한 비극의 폭풍우가 몰아치기 시작했습니다. 소방서 당직실 모두가 깊게 잠든 고요한 밤이었지만 강태수의 눈은 충혈된 채 스마트폰 화면에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화면 속에는 집 거실의 모습이 흑백의 CCTV 화면으로 전송되고 있었습니다. 태수는 흥신소에서 보내온 보고서와 자신이 설치한 카메라 영상을 교차하며 마치 거대한 범죄 현장을 수사하는 형사처럼 집요하게 아내의 뒤를 쫓았습니다. 드디어 오늘이군. 화면 속에서 유진은 하준의 손을 잡고 외출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태수는 이미 흥신소를 통해 유진이 오늘 학교 남자 후배를 만나기로 했다는 정보를 입수했습니다. 태수의 머릿속에서 그 후배는 이미 하준의 친부이거나 혹은 유진의 새로운 불륜 상대였습니다. 태수는 근무 교대 시간이 되자마자 방화복도 제대로 정리하지 않은 채 주차장으로 뛰쳐나갔습니다. 그의 심장은 불길을 마주할 때보다 더 격렬하게 요동쳤습니다. 그것은 정의감이 아니라 누군가를 파괴하고 싶다는 지독한 파괴 본능이었습니다. 태수는 유진이 후배와 만난다는 카페 인근에 차를 세우고 숨을 죽였습니다. 카페 창가 자리에 유진과 하준, 그리고 한 남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남자는 하준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환하게 웃었고 유진 역시 오랜만에 외출이 즐거운 듯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평화로운 광경이 태수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역겨운 배신의 현장이었습니다. 태수는 떨리는 손으로 카메라를 들어 그들의 모습을 찍었습니다. 렌즈 너머로 보이는 하준의 웃음소리가 차 유리창을 뚫고 들어와 자신의 고막을 찢는 것만 같았습니다. 저놈이었나? 저놈이랑 짜고 나를 속인 건가? 태수는 당장이라도 카페 안으로 들이닥쳐 상을 뒤엎고 싶었지만 더 확실한 증거를 잡기 위해 핸들을 꽉 쥐고 참았습니다. 그의 손등에는 핏줄이 터질 듯 솟아올랐습니다. 유진과 하준이 집에 돌아왔을 때 집안은 정적만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평소라면 TV 소리나 민준의 웃음소리가 들려야 했지만 거실 한가운데에 태수가 어둠 속에 앉아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태수 씨, 벌써 왔어요? 밥은 먹었고요? 유진이 조심스럽게 물었지만 태수는 대답 대신 품 안에서 스마트폰을 꺼내 테이블 위로 거칠게 던졌습니다. 화면에는 낮에 찍은 유진과 후배의 다정한 사진들이 띄워져 있었습니다. 이게 뭐야? 설명해봐. 이건 대학 후배 선우잖아요. 저번에 말했잖아요. 하준이 교육 문제로 조언 좀 해준다고. 교육 문제? 웃기지 마. 내 놈들 눈빛만 봐도 알아. 이 자식이 하준이 친부냐? 아니면 새로 갈아탄 놈이야? 태수의 폭언에 유진의 안색이 흑빛이 되었습니다. 태수 씨, 말이 너무 심하잖아요. 어떻게 사람을 그렇게 몰아세워요? 그리고 애가 보고 있잖아요. 유진은 옆에서 겁에 질려 떨고 있는 하준을 등 뒤로 숨겼습니다. 하지만 그 행동이 태수의 분노를 더 부추겼습니다. 태수는 자리에서 일어나 유진의 어깨를 밀치고 하준을 끄집어냈습니다. 비켜! 저 가짜 자식 놈도 똑똑히 들어야 해. 지 엄마가 얼마나 추잡한 여자인지. 아빠, 무서워요. 아빠,
하준이 태수의 옷자락을 붙잡으며 울먹였습니다. 하지만 태수는 아이의 손을 매정하게 뿌리쳤습니다. 하준은 바닥으로 넘어져 무릎이 깨졌지만 태수는 눈 하나 깜깜하지 않았습니다. 소방서에서 불사조라 불리며 동료들의 신뢰를 한 몸에 받는 태수였지만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그는 오직 복수심에 불타는 화신일 뿐이었다. 그의 품 안에는 낡은 지갑 깊숙이 숨겨진 친자불일치 결과지가 독사처럼 따리를 틀고 있었다. 그것은 태수가 하준을 학대할 때마다 꺼내드는 면죄부이자 자신의 잔인함을 정당화하는 유일한 논리였다. 그날 저녁 식탁은 평소보다 더 숨이 막혔다. 유진은 하준이 좋아하는 멸치볶음과 달걀말이를 정성껏 차려냈지만 하준은 젓가락을 들 생각도 하지 못한 채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다. 아이의 손등에는 며칠 전 태수가 던진 리모컨에 맞은 피멍이 보라색으로 내려앉아 있었다. 왜 안 처먹어? 아, 내가 벌어온 돈으로 산 밥이라 목에 안 넘어가나 보지? 태수의 비아냥에 하준이 움찔하며 젓가락을 들었다. 손이 덜덜 떨리는 바람에 멸치 몇 마리가 식탁 위로 떨어졌다. 태수의 눈썹이 꿈틀거렸다. 죄송해요, 아빠. 아빠, 누가 내 아빠야? 입 닥치고 밥이나 먹으라고 했지. 흘린 거 다 주워 먹어. 하나라도 남기면 오늘 잠잘 생각 마라. 유진이 보다 못해 태수의 팔을 붙잡았다. 태수 씨, 제발 그만 좀 해요. 하준이가 무슨 잘못을 했다고 이래요? 애가 지금 사흘째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있잖아요. 태수는 유진의 손을 거칠게 뿌리쳤다. 사흘? 아니, 이놈은 10년 동안 내 등골을 빼먹었어. 내가 저지른 그 더러운 불륜의 증거가 내 눈앞에서 밥을 먹는 걸 보는 내 심정을 알아? 태수의 고함에 막내 민준이가 울음을 터뜨렸다. 태수는 민준이를 달래는 대신 하준의 밥 공기를 통째로 싱크대에 부어버렸다. 하준은 텅 빈 눈으로 그 광경을 바라보았다. 아이의 마음속에서 아빠라는 성벽이 완전히 무너져 내린 순간이었다. 다음 날 태수의 소방서로 한 남자가 찾아왔다. 바로 태수의 오랜 친구이자 소방직 동기인 진혁이었다. 진혁은 태수와는 정반대의 성정을 가진 인물이었다. 차분하고 냉철하며 현장에서도 감정에 휘둘리지 않는 판단력으로 정평이 나 있었다. 무엇보다 진혁은 태수가 결혼 전 유진을 얼마나 열렬히 사랑했는지, 그리고 하준이 태어났을 때 얼마나 기뻐했는지를 모두 지켜본 산증인이었다. 태수야, 요즘 얼굴이 너무 안 좋다. 집안에 무슨 일이라도 있는 거야? 진혁이 건넨 캔커피를 받으며 태수는 애써 입꼬리를 올렸다. 무슨 일은 현장이 힘들어서 그렇지. 너도 알잖아. 요새 불이 얼마나 자주 나냐. 하지만 진혁의 눈은 속일 수 없었다. 진혁은 태수의 옷소매 사이로 살짝 비친 유진과의 결혼 반지가 보이지 않는다는 것을 눈치챘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태수의 사물함 틈새로 삐져나온 봉투 사설 유전자 검사소의 로고가 박힌 를 보았다. 너 혹시 하준이 일로 아직도 고민하는 거 아니지? 진혁의 직구에 태수의 표정이 순식간에 일그러졌다. 태수는 주변 눈치를 살피더니 진혁을 구석으로 몰아붙였다. 진혁아, 너니까 말하는 거야. 나 확인했어. 하준이 내 아들 아니야. 0%라고. 그 여자가 나를 속였어. 진혁은 충격에 휩싸였다. 그게 무슨 소리야? 하준이가 너를 얼마나 닮았는데. 눈매며 웃을 때 이 모양까지 딱 너잖아. 검사 결과가 잘못된 거 아니야? 잘못돼. 과학이 거짓말을 해. 내가 내 눈으로 똑똑히 봤어. 이제 그놈 얼굴만 봐도 토가 쏠려. 내가 왜 남의 자식을 위해 불길에 뛰어들어야 하는데? 태수의 눈에는 광기 어린 증오가 서려 있었다. 진혁은 본능적으로 느꼈다. 태수가 지금 위험한 경계선에 서 있다는 것을. 진혁은 태수의 어깨를 꽉 잡으며
낮은 목소리로 경고했다. 태수야, 정신 차려. 내가 지금 믿고 있는 그 종이 한 장이 내 10년 세월보다 더 중요해? 아이는 죄가 없어. 내가 만약 하준이한테 손찌검이라도 한다면 난 친구로서가 아니라 소방관으로서 널 용납 못해. 태수는 진혁의 손을 차갑게 쳐냈다. 친구, 웃기지 마. 내 인생이 쓰레기통에 처박혔는데 친구가 다 무슨 소용이야. 너도 조심해. 유진이 그 여자 편들다간 너도 똑같은 취급 받을 줄 알아. 진혁은 멀어지는 태수의 뒷모습을 보며 깊은 한숨을 내뱉었다. 그는 알고 있었다. 태수가 한번 확신에 차면 앞뒤 가리지 않고 돌진하는 성격이라는 것을. 진혁은 태수의 집 주소를 머릿속에 떠올렸다. 조만간 무슨 일이 터질 것만 같은 불길한 예감이 엄습했다. 그날 밤 하늘에서는 구멍이 뚫린 듯 폭우가 쏟아졌다. 태수는 술에 잔뜩 취해 비틀거리며 집으로 들어왔다. 거실에는 유진이 하준의 열을 내리기 위해 물수건을 적시고 있었다. 하준은 며칠간의 스트레스와 굶주림으로 인해 고열에 시달리고 있었다. 태수 씨, 술을 얼마나 마신 거예요? 하준이가 지금 아파요. 병원 좀 가게 차 키 좀 줘요. 유진의 다급한 목소리가 태수에게는 가증스러운 연기로 들렸다. 태수는 비틀거리며 하준이 누워있는 소파로 다가갔다. 신음하는 아이의 얼굴을 내려다보던 태수의 입에서 독설이 튀어나왔다. 아파. 죽어버리지 그애. 차라리 지금 죽으면 내 인생에서 깨끗이 사라져 줄 텐데. 유진은 경악하며 태수의 뺨을 때렸다. 당신 인간도 아니야. 어떻게 아픈 자식한테 그런 말을 해. 뺨을 맞은 태수의 눈이 뒤집혔다. 그는 유진의 머리채를 휘잡아 바닥으로 내팽개쳤다. 자식. 누구 자식. 어떤 새끼랑 붙어먹어서 낳은 자식인지 말해. 이 결과지가 있는데도 끝까지 오리발이야? 태수는 주머니에서 구겨진 친자 확인서를 꺼내 유진의 얼굴에 던졌다. 유진은 떨리는 손으로 종이를 펼쳤다. 불일치라는 글자를 본 유진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이럴 리가 없어요. 이건 말도 안 돼요. 태수 씨, 나 정말 당신 말고는 아무도 없었어요. 하준이는 당신 아들이 맞단 말이에요. 닥쳐. 과학이 증명하는데 어디서 거짓말이야. 너랑 이 가짜 자식. 오늘 내 집에서 다 쓸어버릴 테니까. 태수는 미친 듯이 하준을 소파에서 끌어내렸다. 열이 펄펄 끓는 하준은 힘없이 거실 바닥으로 굴러떨어졌다. 태수는 아이의 멱살을 잡고 현관문으로 향했다. 유진이 비명을 지르며 태수의 다리에 매달렸지만 분노로 각성한 소방관의 힘을 당해낼 수 없었다. 태수는 현관문을 활짝 열었다. 복도에는 차가운 빗줄기가 들이치고 있었다. 태수는 비몽사몽한 하준을 복도 바닥으로 내던졌다. 가. 내 진짜 아빠한테 가란 말이야. 다시는 내 눈앞에 나타나지 마. 아빠. 하준은 빗물에 젖어 덜덜 떨며 문고리를 잡으려 했다. 하지만 태수는 가차없이 문을 닫아버렸다. 안에서 유진의 처절한 곡소리가 들려왔지만 태수는 문을 잠그고 거실 소파에 앉아 남은 술을 들이켰다. 복도 바닥에 버려진 하준은 차가운 빗소리를 들으며 정신이 아득해졌다. 온몸은 불덩이처럼 뜨거운데 살에 닿는 빗물은 얼음처럼 차가웠다. 아이는 차가운 문을 손톱이 빠지도록 긁으며 울었다. 하지만 문은 열리지 않았다. 내가 정말 나쁜 아이라서 아빠가 버린 걸까? 하준은 마지막 힘을 쥐어짜 복도 구석으로 기어갔다. 아이의 시야가 점점 흐릿해졌다. 그때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며 누군가 다급하게 뛰어오는 발소리가 들렸다. 하준아, 강하준! 태수의 집 상태가 걱정되어 달려온 진혁이었다. 진혁은 빗물과 눈물에 젖어 실신해가는 하준을 발견하고 경악했다.
그는 아이를 품에 안았다. 아이의 몸은 이미 비정상적인 고열로 경련을 일으키고 있었다. 진혁은 하준을 안고 태수의 집 문을 부서져라 두드렸다. 강태수, 문 열어! 네가 사람이야? 애가 죽어간단 말이야! 하지만 안에서는 아무런 대답이 없었다. 태수는 귀를 막은 채 어둠 속에서 술병만 쥐고 있었다. 진혁은 이를 악물고 하준을 업었다. 하준아, 조금만 참아. 아저씨가 살려줄게. 넌 잘못 없어. 절대로 내 잘못이 아니야. 진혁은 폭우를 뚫고 자신의 차로 달렸다. 백미러에 비친 태수의 집 창문은 그 어느 때보다 어둡고 차가웠다. 진혁은 직감했다. 이제 태수와의 우정은 끝났으며 이 아이를 지키기 위해 자신이 진실을 파헤쳐야 한다는 것을. 병원 응급실로 향하는 차 안에서 하준의 작은 손이 진혁의 옷소매를 꽉 잡았다. 그것은 세상에 내던져진 아이가 마지막으로 붙잡은 가느다란 생명의 줄이었다. 같은 시각 태수는 거실 바닥에 떨어진 하준의 소방차 그림을 발견했다. 그림 속 아빠 소방관은 하준을 안고 웃고 있었다. 태수는 그 그림을 갈갈이 찢어발로 짓밟았다. 가짜, 다 가짜야. 태수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렀지만 그것은 회한이 아닌 지독한 자기연민의 눈물이었다. 오해의 불길은 이제 집안 전체를 태우고 하준의 생명마저 위협하는 대화제로 번져나가고 있었다. 하늘은 잔인할 만큼 무심했습니다. 하준을 업고 빗길을 달리는 진혁의 시야에는 오직 아이의 늘어진 작은 손만 보였습니다. 응급실의 차가운 형광등 아래 비친 하준의 얼굴은 이미 이승의 색이 아니었습니다. 의사들의 다급한 외침과 기계음이 고요한 복도를 찢어발겼지만 하준은 미동조차 없었습니다. 심박수가 떨어집니다. 에피네프린 준비하세요. 진혁은 그 처참한 광경을 참아 보지 못하고 고개를 돌렸습니다. 분노가 가슴 끝까지 차올랐습니다. 태수가 그토록 신봉했던 그 종이 쪼가리, 그 오만한 확신이 아이의 목을 조르고 있었다는 사실에 몸서리가 쳐졌습니다. 진혁은 빗물에 젖은 핸드폰을 꺼내 유전자 검사소의 당직자 개인 번호를 찾아내 전화를 걸었습니다. 소방관으로 일하며 쌓아온 인맥을 총동원해 얻어낸 번호였습니다. 나 소방서 김진혁입니다. 11월 14일 강태수 씨 건 지금 당장 전산 다시 뒤져보세요. 만약 오류가 있다면 당신들 오늘부로 인생 끝날 줄 알아. 진혁의 서슬 퍼런 협박에 검사소 직원은 사들짝 놀라 자판을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정적이 흐르는 복도, 수술실의 빨간불만이 진혁의 눈을 붉게 물들였습니다. 저기 김 반장님, 이게 어떻게 된 거죠? 강태수 씨 샘플하고 같은 날 접수된 다른 의뢰인의 혈액 샘플 번호가 한 자리 차이인데 바코드가 겹치면서 결과값이 뒤바뀌어 입력됐네요. 세상에, 이런 일은 처음인데. 진혁의 손에서 힘이 빠져나갔습니다. 뒤바뀌었다고? 그래서 강하준은 누구의 아들인가요? 99.9% 강태수 씨의 친자가 확실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이건 저희 측의 명백한 실수이며. 진혁은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죄송하다는 말로 되돌리기엔 이미 아이의 영혼은 너무 멀리 떠나고 있었습니다. 같은 시각 태수는 텅 빈 집 거실에서 술병을 껴안고 있었습니다. 집안은 난장판이었습니다. 깨진 술병 파편이 하준이 쓰던 연필들과 뒤섞여 뒹굴고 있었습니다. 태수는 거실벽에 걸린 거울을 보았습니다. 그곳에는 수천 명을 구했다며 자부심에 차있던 영웅 강태수는 없었습니다. 오직 의심에 눈이 멀어 제 새끼를 빗속으로 내던진 괴물 한 마리가 일그러진 얼굴로 자신을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띠링. 정적을 깨고 진혁으로부터 문자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사진 한 장이었습니다. 정정된 유전자 결과지.
그리고 그 밑에 적힌 짧은 문구. 하준이, 내 아들 맞다. 이 살인자 새끼야. 당장 병원으로 와서 무릎 꿇어. 태수의 손이 경련을 일으켰습니다. 핸드폰 화면에 뜬 99.9% 친자 확인이라는 글자가 태수의 심장을 정통으로 꿰뚫었습니다. 아니야. 아니야. 그럴 리 없어. 태수는 현실을 부정하듯 거울을 주먹으로 내리쳤습니다. 거울이 산산조각나며 그의 주먹에서 붉은 피가 배어 나왔습니다. 하지만 손등의 통증보다 더 지독한 고통이 가슴 깊은 곳에서 울컥 치밀어 올랐습니다. 10년의 세월이 필름처럼 감겨 돌아갔습니다. 하준이 처음 걸음마를 떼며 아빠를 향해 웃어주던 날, 아빠의 소방 모자를 써보겠다며 낑낑대던 작은 모습, 그리고 꽃게탕 앞에서 숨을 헐떡이면서도 아빠에게 혼날까봐 억지로 밥을 삼키던 하준의 붉은 눈시울. 그 모든 기억이 가시가 되어 태수의 목구멍을 찔렀습니다. 내가 무슨 짓을 한 거지? 태수는 젖은 옷도 갈아입지 못한 채 현관문을 박차고 나갔습니다. 계단을 뛰어내려가는 그의 발소리가 비명처럼 복도를 울렸습니다. 태수의 차는 빗길을 가르며 폭주했습니다. 사이렌도 없는 개인 차량이었지만 그는 마치 대형 화재 현장으로 출동하는 것처럼 미친 듯이 핸들을 꺾었습니다. 하준아, 안 돼. 아빠가 잘못했어. 제발 한 번만 기회를 줘. 태수는 운전대를 잡은 손에 머리를 박으며 오열했습니다. 소방관으로서 수많은 사람의 목숨을 구했던 그 노련한 손이 이제는 떨림조차 멈추지 못하는 죄인의 손이 되어 있었습니다. 신호등의 빨간불은 마치 태수가 저지른 죄악의 낙인처럼 보였습니다. 병원에 도착한 태수는 차문을 닫을 새도 없이 응급실로 뛰어들어갔습니다. 저 멀리 복도 끝 수술실 앞 의자에 혼이 나간 표정으로 앉아있는 아내 유진이 보였습니다. 유진은 남편이 다가오는 소리조차 듣지 못한 채 하준이 신고 나갔던 젖은 운동화 한 짝만 가슴에 품고 있었습니다. 유진아, 하준이는? 태수의 목소리에 유진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녀의 눈동자에는 슬픔보다 더 깊은 경멸이 서려 있었습니다. 유진은 힘없이 입술을 뗐습니다. 당신이 죽였어. 우리 하준이 아빠 무서워서 숨도 제대로 못 쉬더니 결국 이렇게 떠났어. 태수는 그 자리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내가 미쳤었어. 검사 결과가 바뀌었대. 하준이 내 아들 맞대. 유진아, 내가 잘못했어. 유진은 비릿하게 웃었습니다. 이제 와서 그게 무슨 상관이야? 하준이 심장이 멈췄는데 당신이 그 종이 쪼가리 믿고 애 등 때릴 때 꽃게탕 억지로 먹일 그때 이미 당신은 하준이 아빠 아니었어. 수술실 문이 열리고 하얀 천에 덮인 작은 침대가 나왔습니다. 태수는 짐승 같은 소리를 내며 침대 앞으로 달려갔습니다. 차마 시트를 걷어낼 용기조차 없어 그는 천 위로 드러난 하준의 작은 발을 잡고 통곡했습니다. 하준아, 아빠 왔다. 아빠가 미안해. 제발 눈 좀 떠봐. 하지만 아이는 대답이 없었습니다. 평생 아빠의 사랑을 갈구하며 눈치만 보던 아이는 이제 더 이상 아빠의 눈치를 볼 필요가 없는 영원한 안식에 들어간 뒤였습니다. 그때 진혁이 태수의 어깨를 잡고 하준의 주머니에서 나온 종이 뭉치를 건넸습니다. 빗물에 젖어 너덜너덜해진 종이였습니다. 아빠에게 쓰는 편지. 아빠, 나 하준이에요. 학교에서 아빠한테 편지 쓰라고 했어요. 아빠는 매일 불길 속에서 사람들을 구하니까 정말 멋있어요. 친구들이 아빠 영웅이냐고 물어보면 나는 기분이 너무 좋아요. 아빠,
내가 아빠 아들인 게 부끄럽지 않게 더 공부도 잘하고 밥도 잘 먹을게요. 아빠, 사실은 나 아빠랑 단둘이 목욕탕 가보는 게 소원이에요. 아빠 사랑해요. 태수는 종이를 가슴에 대고 바닥을 굴렀습니다. 아이는 아빠의 차별 속에서도 아빠를 영웅으로 믿고 있었습니다. 자신을 부정하던 아빠를 위해 아이는 자신이 더 잘하겠다며 스스로를 채찍질하고 있었습니다. 영웅 강태수, 수백 명을 불길에서 꺼냈지만 정작 제 아들의 가슴에서 타오르던 외로움과 슬픔의 불길은 외면했던 가짜 영웅. 태수는 하준의 차가운 이마에 자신의 이마를 맞대고 무너져 내렸습니다. 하준의 장례식은 적막했습니다. 태수의 소방서 동료들이 찾아왔지만 태수는 누구의 위로도 받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준의 영정 사진 앞에서 며칠 밤낮을 꿇어앉아 있었습니다. 사진 속 하준은 아빠의 소방 헬멧을 쓰고 수줍게 웃고 있었습니다. 그 웃음이 이제는 태수의 심장을 도려내는 칼날이 되었습니다. 유진은 민준을 데리고 집을 떠났습니다. 당신은 평생 그 영웅이라는 가면 뒤에서 하준이 비명 들으며 살아. 그게 당신한테 내리는 내 마지막 형벌이야. 혼자 남겨진 아파트. 태수는 하준의 방에 들어갔습니다. 책상 위에는 아이가 다 채우지 못한 일기장이 놓여 있었습니다. 마지막 페이지에는 딱 한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아빠가 나를 한 번만 안아주면 좋겠다. 태수는 빈 방에서 허공을 안고 울었습니다. 아무리 손을 뻗어도 다시는 하준의 온기를 느낄 수 없었습니다. 소방관으로서 수천 번 사선을 넘나들며 죽음을 보아왔던 태수였지만 이제 그에게 남은 것은 죽음보다 더 잔혹한 살뿐이었습니다. 태수의 일기장 첫 장에는 이제 아이의 일기에 대한 답장이 적히기 시작했습니다. 하준아, 아빠가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거기선 꽃게탕 말고 얘가 좋아하는 햄버거만 먹고 있으렴. 아빠가 곧 갈게. 하지만 태수는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지은 죄가 너무나 깊어 하준이가 있는 그 밝고 따뜻한 곳에는 결코 닿을 수 없으리라는 것을. 그는 영원히 빗소리가 들리는 어두운 지옥에서 아들의 이름을 부르며 쓰러져 갈 뿐이었습니다. 이번 이야기 끝.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제작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